상황이 앞으로는 참 과거 20년하고 앞으로 20년은 정말 다른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과감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시겠지만 가 있고 그다음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과거 20년 동안은 더없이 좋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은 이제 증가하는 이런 모멘텀이 확 사라지는 것입니다. 좀 글로벌하게 간접 투자를 통해서 좀 분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 2년 동안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시간. 그게 이제 혁신 시장의 특징입니다. 이런 시장에 투자할 때는 그 어떤 기업을 이렇게 자꾸 선택하려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일하는 삶과 투자 모두를 전폭 지지하는 밥벌이형 서포터즈의 박진영입니다. 오늘의 서포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인사이트 가득한 책, 네, 또 저자이시기도 한데 데모테크라는 말 뜻이 뭔지 제목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걸 제가 만든 말이라서요. 네네. 신조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없는 말인 것 같은데 만들고 나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 쓰는 말 쓸 걸 괜히 만들어서 이게 설명할 일이 많으시죠. 여기 데모테크는 이제 데모는 데모그래피 할 때 데모인데 이거 인구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 테크는 이제 테크놀로지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라는 이제 우리가 고령화라는 흐름이 있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하고 이제 기술 혁신하고 이렇게 결합되었을 때 어떤 세상이 탄생할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요즘 바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고령자들이 이제 한때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혁신이 하고 고령 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두 가지 메가 트렌드가 만났을 때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황금어장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본 것이 데모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책에서 제로 모멘텀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왔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연끌을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향후는 지금과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전환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매크로 쪽은 해서 이제 이거 항상 보고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감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보면서 이게 상황이 앞으로는 참 과거 20년하고 앞으로 20년은 정말 다른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주된 요인이 이제 부동산을 결정하는 보통 우리가 변수들이 이제 금리 아시겠지만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과거 20년 동안은 더없이 좋았습니다. 제가 판단키로 데이터를 본 결과는요. 더없이 좋았는데 모멘텀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 전기에 비해서 소득도 팍팍 증가하고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은 이제 증가하는 이런 모멘텀이 확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의 시장의 모습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수급 요인들 부동산 정책들 이런 것들이 뭐 여기에 덧붙여져 가지고요. 예를 들어 모멘텀이 좋아서 여기 막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은 여기 이제 물을 약간 끼얹어야 되는데 기름까지 끼얹어 가지고 지금 확 타버린 그런 양상이거든요. 과거 20년과 달리 향후 20년은 너무 다른 모양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향후 20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서서히 그 변화가 있나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자산 가격은 변동성이 클 수가 있거든요. 향후 한 1년, 3년 이 동안은 진짜 주택 가격은 밀리면 밀리는 대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진짜 불안정하게 오고 사람들이 불안이 막 극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패닉 바잉이라는 게 나오는 게 근데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 공약도 보면은 뭐 어떤 후보들은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여하튼 공급은 하겠죠. 수급 요인에 있어서도 조금 시차는 가지겠지만은요 그 공급 요인이 있을 텐데 다만 여기 이제 비어 있는 몇 년의 기간 한 1년, 2년 뭐 길게 보면 한 3년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뭐 가격이라는 것이 밀면 밀리는 대로 올라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두려워서 패닉돼서 그걸 바잉하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빠르면 3년 이내, 뭐 당장 내년부터 늦어도 3년 이내 정도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지금 제일 먼저 이제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가 좀 깨지고, 그다음 좀 있으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이제 깨지고 하는 이런 이제 제 느낌상은 세 가지 자산으로 보면은 순서상으로 보면은 이런 순서로 대충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채권 시장은 이미 이제 뭐 가격 한번 떨어졌다가 또 조금 오른 듯하다 또 한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3월 달에 한번 그랬다가 지금 또 조금 그러고 있고요. 이제 틈틈이 조금씩 요동을 하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은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순서상 한번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크시거든요.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고민이 크셔서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좀 그리고 또 역으로 연끌을 해서 사신 분들 이거나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제일 쉬운 게 이제 다주택자이니까 이 다주택자는 뭐 세금도 나중에 많이 내게 되고 할 테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하니까 뭐 그런 분들은 저는 부동산을 좀 분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의 주택이라든지 여기 막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간접 투자 방식으로 하면은 리츠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글로벌 부동산도 살 수 있고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우량한 부동산도 살 수 있습니다. 유동성도 좋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시면은 제일 제가 말씀드리기가 편한 게 부동산이 자산 증식에 안 좋은 자산은 아니다. 좋은 자산임에 틀림없는데 지금 너무 집중되어 있고 국내에 집중되어 있고 한 물건에 집중되어 있고 하니까 유동성도 나중에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좀 글로벌하게 간접 투자를 통해서 좀 분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한두 채 팔아가지고 글로벌한 부동산을 좀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뭐 유통센터,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가지고 계시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한 1, 2년 동안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시간, 그래서 다음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뭐 연령에 따라서도 다양하고 또 그렇기는 한데요. 뭐 지금 이제 위험한 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핵심 중심부 뭐 그거는 너무 비싸니까 당연히 안 살려 그럴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나 이런 주변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이게 회사채 시장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정커본드나 안 그러면 회사채의 신용 등급이 낮은 것은 회사 시장이 막 좋을 때는 스프레드를 줄이면서 그 말은 가격이 막 따라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회사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은 제일 먼저 여기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제 핵심 지역이 이제 강남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하면 목동 따라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제 경기도 주변이 또 따라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야 이게 너무 과하게 된 거다 하면서 조정받기 시작하면 이쪽부터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여긴 비싸서 못 사고 자꾸 이쪽 지역을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를 생각을 하자면은 우량 회사채가 아니라 신용등급이 좀 낮은 회사채를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조금 연령이 젊으신 분은 괜찮은데요. 젊으신 분은 뭐 여참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여튼 갚아 넣어도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유동성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조건 우량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노후에는. 그래야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자산이 불량 자산은 열등 자산이라고 그러죠. 이런 건 아예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데 우량 자산은 여하튼 가지고 있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무조건 우량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연끌을 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투자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집을 산 게 강제저축의 효과도 있습니다.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니까요. 다른 친구들이 집을 안 사고 뭐 예를 들어 월세나 전세를 들어갔다 하면은 그 친구가 자기가 원리금 상환하는 만큼 막 저축을 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이러면은 부가 비슷하게 증가하겠지만요. 이 다른 거하고 논다고 써버리거든요. 집을 사는 거의 제일 장점이 그것입니다. 강제저축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실물이 사라지지 않죠. 그 이제 자산은 있고 부채는 자꾸 줄여 나가는 것이니까 나중에 한 20년 지나면은 난 자산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 이제 강제저축에 들어갔구나. 뭐 이렇게 뭐 또 모르죠. 세상 일이란 건 또 그 자산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더 오를 가능성은 잘. 왜냐면 뭐 부채도 이만큼 팽창해 있는 한 경우가 없으니까요. 금리도 이만큼 제로 금리로 낮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가격이라서 거기다가 이제 정책은 여기 기름을 부어 놓은 건데 정책은 이제 바뀌겠죠. 예, 정책은 바꾸면 되는 게 정책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2000년대 우리가 2008년에 잠깐 2009년 10년 이때 잠깐 떨어졌고 그다음에 2010년대 또 중반에 조금 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죠. 이런 정도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근데 요즘 이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메타버스라는 것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괜찮죠, 뭐야. 다 그런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도 안 그래도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 사이버 모델 나오는 걸 보고, 야 이제 탑 모델이 아니면은 이게 모델 중에서도 조금 순위가 떨어지면은 사이버 모델에게 밀리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도 좋은 부동산이 아니면 메타버스 세계에서 좋은 부동산에 사람들이 오히려 관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어차피 삶을 상당 부분 또 살게 될 거거든요, 향후. 그러면 삶을 산다면 그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공간이 아예 뭐 우주 공간이나 완전히 상상계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혹은 제주도 같은 공간도 될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애월 뭐 이쪽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그쪽에 자기가 이제 거기 지어서 또 자기가 이제 그 집을 짓겠죠. 땅을 사가지고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생에서 못 사면 거기서 선점하는 것도 그렇죠. 이 생이 아니라 이제 한 생에서 멀티 라이프를 살게 되는 거죠. 예. 뭐 삶을 뭐 우주 공간에서도 자기 삶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이제 펼치는 삶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선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데모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혁신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좀 투자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고 싶은데요. 미국도 그렇고 전기차 쪽을 뭐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ESG도 걸려 있고 그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 전기차는 잘 될 거라고는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 전기차 산업, 그 시장 커지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중국 전기차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서바이벌을 하고 돈을 많이 벌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중국도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도 뒤죽박죽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혁신 시장의 특징입니다.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고 그다음에 트렌드는 확실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원격 의료 이 시장이 잘 될 거는 거의 확실한데 어떤 놈이 잘 될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 텔레닥 뭐 이런 애들도 들어와 있고 아메리칸웰 이런 데도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아마존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시장은 클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 투자할 때는 그 어떤 기업을 이렇게 자꾸 선택하려는 것보다는 흐름을 그냥 선택을 하시는 거죠. 흐름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 산업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묶음으로 들고 와서 사는 것. 그 다음에 원격 진료에 있는 것들을 묶음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 금융상품으로. 그게 이제 ETF라는 것이 이제 묶어서 이제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데모그래픽하고 이게 테크놀로지하고 교차점에서 만나는 것. 거기서 이제 시장이 형성될 것. 그것을 이제 저는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바이오죠, 당연히. 사람이 핸디캡을 들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아프니까. 당연히 바이오 쪽에 치료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도 이제 상당히 유망한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미 세상이 그 질적으로 조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라든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게 들어있다는 메타버스도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이비 부모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시장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상현실은 더 그렇고요. 거기 가면은 자기가 아바타로 변신을 하고 자기 모습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얼마든지.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리얼 라이프에서 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상현실에 가서 버추얼 라이프에 가서 이제 그런 걸 해보는 시장, 그걸 이제 만들어줘야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예.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시장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다 산업용 로봇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로봇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작동되게 해주는 것이 그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해주는 클라우드 컴퓨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일컬어서 디지털 인프라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저는 좀 괜찮은 테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